이제는 편히 쉬세요. 오래 사셨잖아요. 바닷가 절벽 위 휠체어 탄 노인에게 속삭입니다. 이제 회사는 제 거예요. 노인을 버리고 돌아서 버린 사람은 다름 아닌 회장의 양아들이었어요. 위태로운 시간이 흐르던 그때 한 소년이 노인을 발견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15살 소년은 할아버지를 구하고 70kg이 넘는 노인이 탄 휠체어를 끌고 힘들게 돌밭을 지나 허름한 폐가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소년이 옷을 갈아입는 순간 목걸이에 달린 푸른빛 돌이 보였습니다. 재벌 회장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어요. 그 돌은 회장의 기억을 50년 전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봄날 인생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청마도 해안 절벽 위로 거센 바닷바람이 몰아칩니다. 그 바람 끝에 휠체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바퀴 2개가 벼랑 끝 흙을 간신히 물고 있을 뿐 한 뼘만 더 밀리면 수십 미터 아래 검은 바다로 곤두박질 칠 자리였죠. 휠체어에 앉은 사람은 정인그룹의 창업주 권동수 회장이었습니다.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70 넘은 노인이 이 외딴 섬의 가장 위태로운 곳에 홀로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 권 회장의 양자이자 정인그룹 부회장인 권민혁이 직접 이 휠체어를 여기까지 밀어왔으니까요. 그것도 아버지의 팔을 부축하며 마치 효심 깊은 아들처럼 다정하게 웃으면서 말입니다. 권민혁은 절벽 가장자리에 휠체어를 세운 뒤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의 손에는 미리 준비해 온 듯 한쪽이 정교하게 깎여나간 돌멩이가 쥐어져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오른쪽 앞바퀴 아래에 비스듬히 끼워 넣었습니다. 얼핏 보면 바퀴가 굴러가지 말라고 괴어놓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죠. 바람이 불어 휠체어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돌부리가 바퀴를 타고 미끄러지며 휠체어째로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만드는 그야말로 죽음의 장치였습니다. 권 회장이 이를 깨달은 건 아들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눈을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들의 온기 같은 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버지, 권민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라고는 없었죠. 아버지, 이제 무거운 짐은 제가 지겠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그저 조용히 쉬고 계시면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권 회장의 두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된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팔에 힘을 주어 이 자리를 버티는 것뿐이었죠. 그러나 권민혁은 그 모습을 한 번 더 내려다보고는 마치 볼일을 마친 사람처럼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아버지가 무어라 소리치는 것이 들렸을 텐데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절벽 위의 좁은 오솔길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점점 멀어지더니 해안 능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아버지를 절벽 끝에 두고 떠났습니다. 바닷바람이 또 한 차례 불어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휠체어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바퀴 아래 돌부리에서 돌과 쇠가 맞부딪는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권 회장은 두 팔로 바퀴를 붙들고 버텼지만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고 팔에 남은 힘이 얼마나 갈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절벽 아래 해안가에서 현호가 있었습니다. 15살 청마도 폐가에 홀로 사는 이 소녀는 오늘도 쓸만한 폐자재를 찾아 해안가를 뒤지고 있었어요. 파도에 밀려온 녹슨 철판 조각을 자루에 담고 있던 현호의 귀에 절벽 위에서 자갈이 우수수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사람의 신음 같은 것이 희미하게 섞여 있었죠. 현호가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습니다. 절벽 꼭대기에 바람에 흔들리는 검은 형체 하나가 보였습니다.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건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현우는 손에 들고 있던 자루를 내팽개치고 절벽 위로 올라가는 비탈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비탈길을 올라 절벽 위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 한 명이 절벽 끝에서 두 팔로 바퀴를 붙들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휠체어가 흔들렸고 앞바퀴 하나는 이미 땅을 잃고 허공 위에 걸쳐 있었습니다. 바퀴 아래 비스듬히 끼어 있던 돌부리가 거의 빠져나간 상태였죠. 현우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어갔습니다. 두 손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낚아채는 동시에 자기 발을 옆에 바위 틈에 단단히 걸었어요. 몸이 앞으로 끌려가는 힘이 느껴졌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온 체중을 뒤로 실어 한 발짝 한 발짝 끌어당기자 허공에 떠있던 앞바퀴가 다시 땅을 밟았습니다. 권 회장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을 잡고 있는 것이 양복 입은 경호원도 비서도 아닌 땀에 절은 소년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눈이 커졌어요. 그러나 현우는 노인의 표정을 살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절벽 끝은 여전히 위험했고 바람은 그칠 기미가 없었으니까요. 현우는 휠체어를 절벽에서 최대한 안쪽으로 끌어당긴 뒤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노인을 업고 가야 하나 싶었지만 70이 넘은 어른의 체구는 15살 소년이 등에 지기엔 무리였어요. 그보다는 휠체어째로 옮기는 편이 나았습니다. 문제는 절벽에서 현우의 폐가까지 이어지는 길이 갯바위와 자갈이 널린 돌밭이라는 것이었죠. 현우는 휠체어 뒤로 돌아가 손잡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밀기 시작했어요. 첫 몇 발짝은 그럭저럭 굴러갔습니다. 그러나 갯바위 지대에 접어들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울퉁불퉁 솟아오른 바위 사이사이에 바퀴가 빠지고 걸리고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한 번 걸릴 때마다 현우는 휠체어를 들어 올리다시피 해서 바위를 넘겨야 했고 70kg이 넘는 무게가 고스란히 팔과 허리로 쏟아졌죠.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안전한 곳까지 꼭 모셔다 드릴게요. 현우가 내뱉은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거친 숨소리와 바퀴가 돌 위를 긁는 소리만이 절벽 아래 바람에 실려 흩어졌죠. 권 회장은 소년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은 낡은 셔츠, 돌에 긁혀 벌겋게 달아오른 팔뚝, 그리고 돌밭 위에 찍히는 붉은 발자국까지. 불과 1시간 전 자기 손으로 키운 아들이 이 절벽에 자신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름도 모르는 소년이 이 무거운 휠체어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권 회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어라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소년의 땀에 젖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름진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저 멀리 비바람에 낡을 대로 낡은 지붕 하나가 보였습니다. 현우의 집이었어요. 소년의 걸음은 이미 비틀거리고 있었지만 그 지붕을 본 순간 마지막 힘을 짜내듯 손잡이를 다시 꽉 움켜쥐었습니다. 현우의 집은 집이라 부르기 민망할 만큼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지붕 한쪽은 바람에 뜯겨나간 자리를 비닐과 폐목재로 덧대어 놓았고 벽은 금이 간 시멘트 사이로 바깥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문이라고 달린 것은 녹슨 경첩에 간신히 매달린 합판 한 장뿐이었죠. 그런데도 현우는 이 집에 권 회장의 휠체어를 들여놓으며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이 허름하죠. 그래도 바람은 좀 막아줍니다. 현우는 방 한쪽 구석에서 꾹꾹 눌러 접어두었던 낡은 이불을 꺼냈습니다.
군데군데 솜이 빠져나와 있었지만 나름 깨끗하게 빨아둔 흔적이 있었어요. 소녀는 그 이불을 권 회장의 무릎부터 가슴까지 정성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권 회장은 이불을 덮어주는 소년의 손끝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바닥은 갯바위에 긁혀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마른 핏자국이 송금 사이에 엉겨 붙어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자기 휠체어를 끌느라 생긴 상처였습니다. 너 손 좀 보자. 권 회장이 소년의 손목을 잡으려 하자 현우는 손을 슬쩍 등 뒤로 감추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맨날 그래요. 그러고는 훌쩍 돌아서서 구석에 걸린 다른 옷을 꺼내 들었습니다. 땀에 절은 상의를 벗어 한쪽에 걸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으려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우의 목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왔어요. 낡은 가죽끈에 매달린 작은 펜던트 하나. 폐가 안으로 스며든 늦은 오후의 햇살이 그 위를 스치자 이 허름한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맑은 푸른빛이 한 줄기 번졌습니다. 권 회장의 시선이 그 빛에 못 박혔습니다. 청명석이었습니다. 청마도 해안 깊은 곳에서만 드물게 나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빛깔의 돌. 권 회장은 그 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50년 전 자신이 가장 비참하고 배고팠던 시절에 한 아주머니가 자기 손에 쥐어주었던 바로 그 빛깔이었으니까요. 그때 받았던 청명석은 세월이 흐르며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돌이 이 소년의 목에 걸려 있었어요. 권 회장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심장이 가슴 안에서 벽을 치듯 요동쳤고 두 눈이 소년의 목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혹시 머릿속에서 그 두 글자가 종을 치듯 울렸습니다. 현우야. 간신히 입을 연 권 회장의 목소리는 자기가 들어도 놀랄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 혹시 어디서 난 것이냐? 현우는 옷을 갈아입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이상하리만치 간절한 것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듯 목걸이를 손가락으로 만지며 대답했어요. 아, 이거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유일하게 남겨주신 거예요. 이것 말고는 할머니 흔적이 사진 한 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목숨보다 소중한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오래 품어온 것에 대한 익숙한 애착 같은 것이 묻어 있었죠. 그러나 그 말을 듣는 권 회장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청마도, 청명석. 그 단어들이 하나씩 맞물릴 때마다 50년 전 묻어두었던 어떤 기억이 가슴 밑바닥에서 거세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권 회장의 시선이 다시 한번 소년의 목에 걸린 푸른 돌 위에 멈추었습니다. 해가 조금 더 기울었고 폐가 안에는 어둑한 그림자가 내려앉기 시작했지만 그 작은 청명석만은 여전히 고요하게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폐가 안에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권 회장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목에 걸린 청명석을 본 순간부터 그의 정신은 이미 이곳에 있지 않았어요. 50년이라는 시간의 문이 한꺼번에 열리며 모든 것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배고팠던 그 시절, 동천시장 뒷골목의 허름한 국밥집 앞으로 말입니다. 그때 권동수는 20을 갓 넘긴 청년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쫓기듯 올라온 서울에는 그를 받아줄 곳이 어디에도 없었어요. 공사판을 전전하다 다리를 다쳤고 일자리를 잃은 뒤로는 하루 한 끼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사흘째 입에 물 한 모금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못한 날, 청년 권동수는 동천시장 골목을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건 국밥집 문턱 앞에서였어요.
가게 안에서 흘러나오는 된장 끓는 냄새와 밥 짓는 김이 코끝을 스치자 버텨오던 몸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이 먼저 접히고 두 손이 문턱을 짚었지만 그것도 잠깐 그대로 고꾸라지듯 엎드려 버린 것이죠. 의식이 아득해지는 가운데 바닥에 찬 시멘트 감촉만이 볼에 닿아왔고 가게 안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멀어지듯 울렸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가 가게 안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국밥집 아주머니였어요. 땅바닥에 엎드린 청년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일으켜 세우더니 부축해서 가게 안구석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청년의 갈라진 입술과 움푹 들어간 볼을 보면서도 인상 한번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급하게 부엌으로 들어가 금세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뚝배기 안에는 뽀얀 국물 위로 파가 송송 떠 있었고 밥알이 국물을 머금어 부드럽게 퍼져 있었어요. 사흘을 굶은 청년의 코끝에 그 냄새가 닿았을 때 두 눈에서 저도 모르게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총각, 일단 먹고 기운 차려. 배고프면 언제든 오게. 아주머니는 그 한마디를 건네고는 자기 할 일이 있다는 듯 담담하게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돈이 있느냐, 어디서 왔느냐, 왜 이 꼴이 됐느냐, 그런 것은 묻지 않았어요. 배고픈 사람 앞에 밥을 놓아주는 것, 그것이 그 아주머니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청년 권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온몸으로 뜨거운 것이 번져나갔어요. 위장이 놀라 쥐어짜듯 아팠지만 그 고통마저도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눈물이 국밥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수저를 멈출 수 없었어요. 고개를 들자 부엌 안에서 다른 손님 국밥을 푸고 있던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살짝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 한 번이 말 한마디보다 깊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청년 권동수는 그 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주머니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늘 같은 자리에 뚝배기를 내어놓았고 밥 아래에는 언제나 고기 몇 점이 몰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손님이 없어 장사가 안 되는 날에도 아주머니의 국밥은 늘 그 자리에 있었죠. 돈을 갚겠다고 하면 손을 내저었고 고맙다고 하면 도리어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저 밥을 먹이는 것, 그것만이 아주머니가 세상에 건네는 방식이었어요. 그 국밥이 아니었다면 청년 권동수는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국밥이 아니었다면 정인그룹이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회상에서 돌아온 권 회장의 눈에 다시 폐가의 천장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벽, 금간 시멘트, 그리고 자기 앞에 앉아 상처난 손바닥을 대충 옷자락에 닦고 있는 소년. 50년 전의 국밥집과 지금 이 폐가 사이에 놓인 시간이 너무 멀고도 아득했지만 소년의 목에 걸린 청명성만은 그 모든 시간을 꿰뚫고 여기까지 와 있었습니다. 권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두 번을 삼키고서야 겨우 한마디가 흘러나왔어요. 현우야, 너희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니? 현우는 손을 닦던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아까와는 달랐어요. 청명석을 보았을 때의 그 놀란 표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애타게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방 한쪽 구석으로 걸어갔어요. 낡은 나무 상자 안에서 현우가 꺼낸 것은 정성스럽게 접혀있는 얇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펴는 손끝이 조심스러웠어요. 접힌 자리가 너무 여러 번 펴고 접혀서 종이가 실처럼 약해져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소년이 이것을 얼마나 자주 꺼내 보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빛이 발해 누렇게 변한 흑백 사진 한 장. 그 안에 한 여인이 서 있었어요. 뒤로는 나무 간판에 청마 국밥집이라는 글씨가 보였고 여인은 앞치마를 두른 채 간판 아래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인자하게, 마치 세상 누구에게든 밥 한 그릇쯤은 내어줄 수 있다는 듯이 현우가 사진을 권 회장 앞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분이 저희 할머니예요. 저는 할머니 얼굴을 이 사진으로밖에 몰라요.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도 동네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할머니가 참 마음이 넓은 분이었다고, 배고픈 사람 못 본 척을 못하는 분이었다고. 현우는 거기까지 말하고 사진을 내려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 사진이랑 이 목걸이가 할머니의 전부예요. 그래서 둘 다 목숨처럼 아끼는 거예요. 권 회장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손이 떨려서 사진이 바르르 흔들렸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 때문에 빛이 바래고 모서리가 닳았지만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은 분명했어요. 국밥집 안구석 자리에 뚝배기를 내어놓으며 총각, 일단 먹고 기운 차려라고 말하던 그 젊은 아주머니. 밥 아래 고기를 몰래 숨겨놓고 부엌에서 아무 말 없이 웃어 보이던 그 사람. 평생을 잊지 못한 그 은인의 얼굴이 지금 자기 손안에 있었습니다. 권 회장의 입술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턱이 떨리고 목이 막혀 숨 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자 빛바랜 종이가 구겨질 듯 휘었고 그제야 권 회장은 간신히 한 손을 뻗어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는 놀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노인의 손이 뜨거웠고 그 안에서 전해지는 떨림이 온몸을 잡고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함부로 손을 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권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한 것도 아니고 터뜨리려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이고 쌓여있던 것이 이 사진 한 장 앞에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 위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울음은 곧 소리가 되어 허름한 폐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주머니, 권 회장이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의 손자가 이번에는 제 목숨을 직접 구했습니다. 현우는 노인이 왜 우는지, 왜 할머니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노인의 손을 잡은 채 가만히 곁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이 눈물이 그치기 전에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 회장의 울음은 쉬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50년 전에 국밥 한 그릇, 밥 아래 숨겨진 고기 몇 점, 아무 말 없이 건네던 웃음, 그리고 오늘 피를 흘리며 자신의 휠체어를 끌어주녀 소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가슴을 쳐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참을 울던 권 회장의 몸이 서서히 기울었습니다. 사진을 안은 채로 고개가 앞으로 떨어지듯 숙여졌고 현우가 황급히 어깨를 잡았을 때는 이미 의식이 가물가물해진 뒤였어요. 극심한 충격과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현우가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폐가 안에 울렸지만 권 회장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에 안긴 빛바랜 사진 위로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만이 번져 있었습니다. 현우가 권 회장의 이마 위에 물에 적신 천을 올려놓았을 때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자 분명히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죠.
여러 개의 발이 자갈을 밟으며 다가오는 소리가 해안 쪽에서 폐가를 향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창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둑해진 해안길을 따라 검은 점퍼를 입은 사내 서너 명이 손전등을 들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좌우로 바위며 수풀을 훑고 있었고 그 움직임은 분명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졌을 시신을 찾으러 온 거구나. 현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를 절벽에 버리고 간 누군가가 보낸 사람들이라는 건 15살 소년도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할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들키면 두 사람 모두 위험해진다는 것도요. 현우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방 한쪽에 세워둔 휠체어를 끌고 가서 부엌 구석, 폐자재 더미 뒤에 눕혀 놓았어요. 낡은 합판과 비닐을 위에 덮으니 얼핏 봐서는 잡동사니 무더기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의식 없는 권 회장을 안다시피 끌어서 낡은 장롱 뒤에 숨겨진 좁은 벽장 안으로 옮겼습니다. 이 벽장은 원래 문짝이 떨어져 나간 것을 현우가 장롱을 앞에 대어 가려놓은 공간이었는데 안에 사람 하나가 누울 정도의 틈이 있었어요. 권 회장의 몸을 눕히고 낡은 이불로 덮은 뒤 장롱을 다시 제자리로 밀어 벽장 입구를 막았습니다. 발소리가 대문 앞까지 왔습니다. 쾅! 합판문이 거칠게 밀려 열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폐가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사내 둘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나머지 한둘은 집 주변을 돌며 창틈으로 안을 비추고 있었죠. 현우는 방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부러 자고 있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 척했어요. 맨 앞에 사내가 손전등으로 현우의 얼굴을 비추며 물었습니다. 아, 여기 너 혼자 사냐? 네, 혼자예요. 해안가에서 사람 못 봤어? 휠체어 탄 노인. 현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되물었습니다. 휠체어요? 이 섬에서 휠체어를 왜 타고 다녀요? 못 봤는데. 사내는 대답 대신 손전등을 들어 방 안 곳곳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벽을 타고 지나가고 구석에 쌓인 폐자재 위를 스치고 천장에 갈라진 틈새까지 비추었죠. 다른 사내 하나가 부엌 쪽으로 들어가더니 바닥에 놓인 냄비를 발로 걷어차고 폐자재 더미를 손전등으로 비추었습니다. 비닐 아래 눕혀놓은 휠체어가 있는 바로 그 더미였어요. 현우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더미를 대충 훑어보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다시 방으로 돌아온 사내가 장롱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장롱과 벽 사이의 틈을 비추었어요. 빗줄기가 장롱 옆면을 타고 올라가 벽장 쪽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 얇은 빛이 장롱 뒤로 스며들어 권 회장이 누워있는 벽장 안쪽을 핥듯 지나가는 순간 현우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아, 참. 그러고 보니까.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현우에게로 쏠렸습니다. 장롱 쪽을 비추던 손전등도 방향이 바뀌어 현우의 얼굴 위에 멈추었어요. 아까 해안에서 폐자재 줍다가 산 너머 동굴 쪽에서 누가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요.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몰랐는데 사람 찾는 거면 그쪽을 가보시는 게 나을걸요. 사내가 눈을 가늘게 뜨며 현우를 내려다봤습니다. 15살 소년의 얼굴에는 거짓의 흔적 같은 건 없었어요. 섬에서 혼자 사는 아이가 무얼 알겠냐는 듯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동료를 돌아봤습니다. 동굴 쪽이래. 가보자. 사내들이 하나둘 패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자갈길 위로 점점 멀어져 갔고 손전등 불빛도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현우는 그 소리가 완전히 들리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남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리에서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듯 뛰고 있었고 꽉 쥐었던 두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하얗게 나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숨을 고르고 나서야 현우는 천천히 일어나 장롱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벽장 안에서 권 회장은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 있었지만 숨소리는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현우는 노인의 이불을 다시 여미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폐가 밖으로는 다시 바닷바람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권 회장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벽장 안에서 몸을 일으킨 권 회장에게 현우는 물 한 사발과 자기가 아껴두었던 건빵 몇 조각을 내밀었어요. 노인은 건빵을 입에 넣으면서도 시선이 자꾸 현우의 목에 걸린 청명석 쪽으로 갔지만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밤사이 사내들이 다녀간 일을 들은 권 회장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현우야, 너한테 부탁할 것이 하나 있다. 권 회장이 현우를 앞에 앉히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울에 자신의 비서실장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요. 전화번호 11자리를 2번 불러주었고 현우는 그 숫자를 성냥갑 안쪽 면에 작은 글씨로 적어 넣었습니다. 성냥갑을 점퍼 안주머니 깊숙이 밀어넣는 현우를 보며 권 회장이 말했어요. 위험하면 그냥 돌아와라. 절대 무리하지 마라. 현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폐가를 나섰습니다. 섬 바깥으로 나가려면 마을 입구의 좁은 길목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 근처에 어젯밤의 사내 중 하나가 서성이고 있는 것이 멀리서 보였어요. 아직 수색을 포기하지 않은 거였죠. 현우는 길을 돌려 뒷산 비탈을 타기로 했습니다. 집 뒤편에 걸어둔 낡은 점퍼를 껴입고 등에는 풀 묶음이 든 망태를 걸쳤어요. 섬에서 약초를 캐러 다니는 주민들이 흔히 하는 차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른 아침에 산으로 올라가는 약초꾼 소년이었죠. 비탈길은 험했지만 현우에게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도 캐고 열매도 따던 곳이니까요. 숲을 사이로 몸을 낮추어 능선을 넘고 반대편 해안으로 내려가 선착장과 떨어진 작은 포구에서 읍내로 가는 연락선을 탔습니다. 약초꾼 차림의 소년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읍내에 도착한 현우는 곧장 시외버스 정류장 옆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안주머니에서 성냥갑을 꺼내 안쪽 면에 적힌 번호를 확인한 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3번 갔을 때 전화기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이주희입니다. 짧고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현우는 권 회장이 시킨 대로 말했습니다. 이주희 실장님이시죠? 저는 청마도에 사는 현우라고 합니다. 권 회장님이 살아계십니다. 회장님이 이 번호로 전화하라고 하셨어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 그리고 길게 내쉬는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숨소리 끝에 실려오는 떨림을 현우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다고요? 이주희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또렷하던 어조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금 회장님 상태는 어떠세요? 현우가 상황을 간추려 설명했습니다. 절벽에서 구한 일, 폐가에 모셔놓은 일, 어젯밤 사내들이 다녀간 일까지. 이주희는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고 현우가 말을 마치자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우 씨, 고마워요. 오늘 밤 안에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아무한테도 이 전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진 뒤 현우는 성냥갑에 적힌 번호를 손톱으로 긁어지웠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되돌아
다시 청마도로 향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바다 위에 달이 떠오르고 파도 소리만 일렁이던 청마도 남쪽 포구에 불빛 하나 없는 작은 고깃배가 소리 없이 닿았습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은 검은 옷에 운동화 차림의 여자 한 명이었어요. 이주희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포구에서 미리 나와 기다리고 있던 현우가 손짓으로 길을 안내했고 둘은 불빛 없이 어둠 속을 걸어 폐가까지 이동했습니다. 폐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이주희는 벽장 옆 바닥에 이불을 덮고 앉아있는 권 회장을 보았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에서도 노인의 얼굴이 수척해져 있다는 것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주희는 몇 발짝 다가가다가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지만 눈가가 붉어지는 것은 숨길 수 없었어요. 권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주희야, 내가 이 꼴이다. 이주희가 무릎을 꿇으며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에 실린 무게가 긴 말보다 깊었습니다. 이주희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숨을 고른 뒤 현우를 돌아보았어요. 현우 씨, 회장님을 살려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현우는 손을 내저으며 괜찮다는 듯 웃었지만 이주희의 표정은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감사 인사가 끝나자 이주희의 얼굴에서 감정이 거쳐나갔습니다. 비서실장의 표정으로 돌아간 것이었죠. 촛불 앞에 앉은 이주희가 낮은 목소리로 서울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민혁은 이미 권 회장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언론에 흘렸고 사고사로 방향을 잡아 수습하는 중이었습니다.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여 자신이 회장직을 승계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고 이르면 보름 안에 취임식을 강행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바깥 세상에서는 이미 권동수 회장이 죽은 것으로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권 회장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 이주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철호 팀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청마도에 동행했던 전직 경호팀장이에요. 지금 회사에서 잘렸고 매일 술로 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권 회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철호, 자기 곁에서 10년을 일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마저 민혁의 편에 섰다는 사실이 가슴 한쪽을 무겁게 눌렀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양심이 아직 살아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박 팀장 차에 블랙박스가 있었을 거다. 그날 차를 절벽 근처에 세워두었으니 민혁이가 한 짓이 찍혀 있을 수 있다. 이주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뒤집을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였죠. 제가 박 팀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주희가 단호하게 말했고 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가 밖으로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촛불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이 허름한 방 안에서 세 사람의 반격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주희가 박철호의 행방을 알아내는 데는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권민혁의 일이 끝난 뒤 회사에서 잘려나간 박 팀장은 청마도에서 연락선으로 2시간 거리인 해문읍의 허름한 여인숙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낮부터 술을 마시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해 또 술을 마시는 생활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주희가 파악한 정보였습니다. 이주희는 처음에 자신이 직접 박 팀장을 만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권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네가 가면 박 팀장은 입을 다물 거다. 비서실장이 찾아왔다는 건 회사 문제라는 뜻이니까. 그 사람은 지금 회사가 아니라 자기 양심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거야.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현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가볼게요.
권 회장과 이주희가 동시에 현우를 바라봤어요. 이주희가 먼저 난색을 보였습니다. 아이를 위험한 곳에 보낼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현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저씨가 나쁜 짓에 끌려간 사람이라면 저 같은 애가 찾아가는 게 덜 무섭잖아요. 비서실장님이 가시면 아저씨는 겁부터 먹을 거예요. 권 회장이 한참 동안 소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튿날 아침 현우는 다시 읍내로 향했습니다. 이주희가 알려준 여인숙 주소를 손등에 적고 연락선을 타고 해문읍에 도착한 것은 점심 무렵이었어요. 여인숙은 항구 뒷골목에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로 좁은 계단을 올라가자 복도 끝 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우가 다시 한번 두드리자 안에서 굵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누구야, 됐으니까 꺼져. 현우는 물러서지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박철호 아저씨, 저 청마도에서 왔어요. 권 회장 할아버지 이야기 때문에 왔습니다. 안쪽이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흐르던 침묵이 몇 초간 이어지더니 문이 열렸어요. 문 안에 서 있는 남자는 현우가 상상했던 경호팀장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쭈글쭈글한 러닝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고 면도를 하지 않아 턱 아래로 거무스름한 수염이 자라 있었어요. 방 안에는 빈 소주병이 여러 개 나뒹굴고 있었고 커튼이 쳐져 낮인데도 어두컴컴했습니다. 그 안에서 풍기는 쉰술 냄새가 복도까지 밀려왔죠. 박 팀장의 눈이 현우를 훑었습니다. 15살짜리 소년이 청마도에서 권 회장 이야기를 하러 왔다는 말에 얼굴빛이 변한 것을 현우는 놓치지 않았어요. 뭔 소리야? 회장님은 돌아가셨어. 안 돌아가셨어요. 현우가 똑바로 박 팀장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살렸어요. 절벽에서 떨어지시기 직전에 제가 휠체어를 잡았어요. 지금 살아계십니다. 박 팀장의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현우는 그 흔들림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할아버지가 왜 그 절벽 끝에 계셨는지 알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도요. 그날 아저씨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박 팀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우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커튼 사이로 스며든 얇은 햇살이 바닥에 줄을 그었고 빈 소주병 위를 지나가는 그 빗줄기가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현우는 한 발짝 더 다가가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를 살린 건 제 손이었지만 아저씨는 진실로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어요. 제가 한 건 그날 하루였지만 아저씨가 하실 수 있는 건 할아버지의 남은 전부를 지켜드리는 거예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울렸고 박 팀장은 한참 동안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안에서 무언가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박 팀장이 천천히 방 안쪽으로 걸어가 침대 밑에서 검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퍼를 열고 안에서 꺼낸 것은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은 저장 장치였어요. 블랙박스 영상이다. 박 팀장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그날 내 차를 절벽 근처에 세워뒀었어. 부회장이 회장님 휠체어 바퀴에 돌부리를 끼우는 것까지 전부 찍혀 있다. 지우려고 몇 번이나 손이 갔는데 끝내 못 지웠어. 박 팀장이 저장 장치를 현우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장치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의 무게는 현우의 손바닥 위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꼬마야, 나도 같이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건 알고 있다.
그래도 이 안에 있는 게 나한테는 매일 밤 목을 조르고 있었어. 가져가라. 현우는 저장 장치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할아버지가 아저씨를 원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현우는 여인숙을 나와 곧장 이주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주희가 직접 해문읍에 도착해 저장 장치를 넘겨받았어요. 밤새 보안이 철저한 외부 서버 3곳에 영상을 분산 전송했고 원본은 별도의 장소에 봉인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권민혁이 아버지의 휠체어 바퀴 아래에 정교하게 깎은 돌부리를 끼우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각도까지 계산하며 돌을 비틀어 넣는 손, 그리고 일어서며 아버지를 내려다보는 그 표정까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증거였어요. 이주인은 영상 전송을 마치고 나서야 폐가의 권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확보했습니다. 이제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전화기 너머로 권 회장의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안도의 숨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아들의 범행을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아버지의 숨이었는지 이주희도 쉽게 알 수 없었습니다. 청마도 위로 별이 떠오르고 있었고 폭로의 날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름 뒤 서울 정인그룹 본사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권민혁의 대형 사진과 함께 정인그룹 신임 회장 취임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강당 앞줄에는 이 사진과 주요 주주들이, 뒤쪽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조명이 환하게 켜진 무대 위로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권민혁이 올라섰습니다. 권민혁은 단상 중앙에 서서 강당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이 사진에 박수가 터지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번쩍였어요. 그 빛 속에서 권민혁은 준비해온 원고를 펼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영광이기보다 무겁습니다.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시작한 권민혁의 표정에는 슬픔과 결의가 적절하게 섞여 있었어요. 연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치의 빈틈없이 짜인 연기였죠. 아버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버님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인그룹을 아버님께서 걸어오신 길 위에 반드시 올려놓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개를 숙이는 권민혁을 향해 다시 한번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 숙인 고개를 향해 셔터를 눌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당 뒤쪽의 대형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문 사이로 들어온 것은 햇살이었고 그 빛을 등지고 서 있는 형체 하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휠체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은 보름 전 이 세상을 떠났다고 모두가 믿고 있던 권동수 회장이었습니다. 휠체어 뒤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은 정장도 아니고 양복도 아닌 깨끗하게 빨아입은 흰 셔츠 차림의 소년이었어요. 현우였습니다. 청마도 절벽에서 이 휠체어를 끌며 피를 흘리던 그 소년이 지금은 등을 곧게 편 채 당당하게 휠체어를 밀며 강당 한복판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수가 멎었고 카메라 셔터 소리도 멈추었어요. 수백 개의 눈이 일제히 강당 뒤쪽으로 향했고 누군가의 입에서 회장님? 이라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도화선이 되어 강당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단상 위에 권민혁은 원고를 쥔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져 있었고 마이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죽었어야 할 사람이 살아서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권 회장이 강당 중앙 통로를 지나 단상 앞까지 다다랐을 때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크가 없었지만 조용해진 강당 안에서
그 목소리는 끝자리까지 또렷하게 울렸어요. 미녀가, 네가 나를 무너뜨릴 거라 생각했느냐? 진실은 파도에 씻겨 내려가지 않는 법이다. 내가 바로 그 증거로 여기 서 있다. 그 한마디에 강당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기자들이 벌떡 일어나 카메라를 들었고 주주들의 시선이 단상 위의 권민혁과 단상 아래의 권 회장 사이를 오갔어요. 권 회장이 현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호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이주희가 강당 측면의 기술 부스에서 준비된 신호를 보냈어요. 단상 뒤에 걸려있던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청마도 해안 절벽.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화면 속에서 권민혁이 아버지의 휠체어를 절벽 끝으로 밀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허리를 굽혀 바퀴 아래에 돌부리를 끼워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이어졌습니다. 각도를 재듯 돌을 비틀어 넣는 손, 일어서며 아버지를 내려다보는 표정, 그리고 냉정하게 돌아서서 걸어가는 뒷모습까지 한 장면도 빠짐없이 흔들림 없이 찍혀 있었어요. 강당이 소란으로 뒤집혔습니다. 주주들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쉴 새 없이 스크린과 권민혁을 번갈아 비추었어요. 누군가가 저게 사실이냐고 소리쳤고 여기저기서 탄식과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단상 위의 권민혁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원고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지만 죽지 않았어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스크린 속 자기 자신의 모습이 강당 전체를 채우고 있는 앞에서 어떤 변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당 뒤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움직였습니다. 이주희가 사전에 수사기관에 영상을 제출하고 체포영장을 확보해 둔 것이었어요. 경찰 2명이 단상 위로 올라가 권민혁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권민혁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권민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양쪽 팔을 잡힌 채 단상에서 끌려 내려오는 그의 얼굴에는 불과 몇 분 전 추모사를 낭독하던 비장한 표정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사방에서 쏟아졌지만 권민혁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 채 강당 밖으로 연행되었습니다. 기자들이 휠체어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마이크와 카메라가 벽처럼 둘러싸였고 질문들이 빗발쳤어요. 그 소란 속에서 권 회장은 옆에 서 있는 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녀는 수백 개의 카메라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권 회장이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소.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에 하겠지만 한 가지만 말하겠소.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이 아이 덕분이요. 권 회장이 현호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소년의 얼굴이 수백 개의 화면에 동시에 비추어졌어요. 현호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살짝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잡은 손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취임식 사건 이후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권민혁의 살인미수 혐의는 블랙박스 영상과 박철호 전 경호팀장의 자수로 명백하게 입증되었고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한때 정인그룹의 부회장이었던 사람은 법정 피고인석에 앉았고 그 자리에서 고개 한번 들지 못했습니다. 권 회장을 절벽 끝에 버리고 떠나던 그 당당한 걸음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죠. 언론은 연일 청마도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절벽 끝에서 노인을 구한 15살 고아 소년, 피를 흘리며 휠체어를 끌고 돌밭을 건넌 밤 추격대 앞에서 노인을 숨기고 홀로 버텨낸 폐가의 하룻밤. 기자들은 앞다투어 현호의 이름을 썼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눈물을 쏟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정말로 울었던 건
그 다음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권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의 옆에 현우가 서 있었고 수백 대의 카메라가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권 회장은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사흘을 굶고 국밥집 문턱에 쓰러졌던 청년 시절, 아무 조건 없이 밥을 내어주고 수저 아래 몰래 고기를 숨겨주던 한 아주머니의 이야기. 그 아주머니가 건네준 청명석 목걸이 이야기. 그리고 5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아주머니의 손자가 절벽 끝에서 자기 목숨을 구해주었다는 이야기. 권 회장이 현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50년 전 국밥집 아주머니의 손자이자 나를 살린 진정한 영웅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카메라 뒤에서 눈가를 닦는 손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현우는 옆에서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 앞이 어색했던 것이 아니라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코끝이 시큰해진 것이었죠. 그로부터 얼마 뒤 권 회장은 현우를 정식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날 권 회장은 현우를 데리고 처음으로 자기 집에 들어섰어요. 넓은 거실, 높은 천장, 창 밖으로 보이는 정원. 현우는 현관 앞에서 한참 동안 신발을 벗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권 회장이 뒤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뭘 그렇게 서 있니? 네 집이다, 들어와. 현우가 겨우 한 발짝을 내디뎠을 때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새 액자 안에 단정하게 모셔져 있었어요. 청마 국밥집 간판 아래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현우가 품 안에서 꺼내 보여주었던 바로 그 사진을 복원하여 액자에 넣은 것이었죠. 현우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의 웃는 얼굴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다가 소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작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권 회장도 말없이 소년의 곁에서 그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 안에 5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청마도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현우가 홀로 살던 허름한 폐가는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이 올라갔어요. 건물 입구에는 정의 집이라는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은인 할머니를 기리는 기념관이자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의 본거지였어요. 기념관 안에는 할머니의 사진과 청명석 원석이 전시되었고 한쪽 벽에는 권 회장이 직접 쓴 글귀가 걸렸습니다. 배고픈 이에게 건넨 밥 한 그릇이 50년 뒤 한 사람의 목숨으로 돌아왔습니다. 개관식 날 현우는 기념관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폐자재를 줍던 해안가가 보였고 할머니의 국밥집이 있었을 자리가 느껴졌습니다. 이 섬에서 혼자 버티던 날들이 어제 같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할머니의 이름을 건 집이 서 있다는 것이 현우에게는 꿈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정인그룹 저택의 정원에는 봄볕이 내려앉아 있었고 이름 모를 꽃들이 산책로 양옆으로 피어 있었어요. 현우가 휠체어를 밀고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퀴 아래로 부드러운 흙길이 이어졌고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죠. 청마도의 울퉁불퉁한 돌밭과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아프지 않은 길, 피가 나지 않는 길이었어요. 권 회장이 정원의 벚나무 아래에서 현우에게 멈추라고 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올려다보며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50년 전 아주머니가 준 밥 한 그릇이 너라는 축복으로 돌아왔구나.
현우는 휠체어 손잡이를 잡은 채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제가 할아버지의 가장 튼튼한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벚나무 위로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고 꽃잎 몇 장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권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소년의 손등을 가만히 토닥였고 현우는 다시 천천히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어요. 정원 끝에서 꺾이는 산책로를 따라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 위에 누웠습니다. 할아버지의 그림자와 소년의 그림자가 겹치지 않게, 그러나 떨어지지도 않게 함께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주인공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인생이 봄날처럼 따뜻하기를 기원합니다. 봄날 인생이었습니다.